부동산 업계에서는 국책에 의한 토지 보상 분쟁이나 재개발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행동은 자칫 잘못하다간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토지 개발은 국가 발전과 관련해서 참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국책에 의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주거권 확보 등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한 정당한 권리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조현욱 변호사님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조현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8년 2월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을 했고요. 저는 재판을 통해서 참 법관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정말 정의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록을 보지만 막상 현실을 대면하면서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서류 속에서 찾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런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개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변호사님께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오셨는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힘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특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외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토지 보상 사건과 재개발 관련 사건 등 부동산 사건에 관해서 다뤄오셨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 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개인들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에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 보상의 대표적인 게 토지 보상이고요. 토지 보상뿐 아니라 건물 보상, 그리고 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손실에 의한 보상, 농업을 하시는 분은 농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보상, 축산 보상,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 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의 소유주가 해야 될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보면은 국책 사업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내 땅에서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이래서 그러한 개발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시행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루어질 국책 사업이나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또한 자기의 보상 리스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에 있어서 절차의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를 추천하는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또한 보상 리스트에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개발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토지 수용에 의해서 헐값이라 할 정도의 보상가 책정으로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 보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협의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은 그 단계에서 종결이 되고요.
근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참작하고 특히 그 감정평가업자들이 산술 평균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재결청에서 정한 금액에 만족하면 그 단계에서 역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결청이 정한 금액도 불만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역시 그 단계에서 종결이 되는데 그래도 되지 않으면 역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교 표준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 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 표준지로 잡아서 그 가격의 뭐 시점이라든지 물가 변동률이라든지 그 토지의 위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보상가액을 정하게 되고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내구 연수, 건축 뭐 가액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뭐 축산업자라든지 영농업자 이런 분들도 축산의 경우에는 사육하는 뭐 동물의 수라든지 또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수입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입증을 잘 하셔서 보상 금액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특히 뭐 지작물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땅 위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보상도 그 리스트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재결청이나 시행기관에 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보상 리스트에는 어떤 게 포함되고 또 어떤 게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리스트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토지 건물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수용되는 임야에 분묘가 있다. 그러면 그 분묘의 연고권자들은 분묘 이장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상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겠죠. 또 만약에 그제 나무라고 해서 인목이 있다면 나무의 그 그루수 이런 것도 다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보상 문제가 될 때는 전문가에 가서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뭐뭐고 리스트가 뭐뭔지 이런 걸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농이나 축산, 영업 손실 외에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주 대책비 이런 게 또 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자신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항상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보면 보상금을 노리고 뭐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는다든지 이런 악용되는 사례가 솔직히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는데요. 허가 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서 지목을 바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법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나 불법적인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그런 정당한 보상을 넘어선 불법적인 보상을 노리는 그런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재개발 사업의 장기성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로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결국 시행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구역 안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당연히 보상을 받지만 세입자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이런 수용의 경우뿐 아니라 요즘은 서울시나 각종 지자체들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노후한 그 주택을 철거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세입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역시 그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요. 그 지정이 되기 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비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정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람을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그 시행이 끝나기까지는 굉장히 심지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거 이전비를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의 보상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억울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솔직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이사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법률 전문가에게 세입자로서 보상받을 게 무엇인지 상담을 해보시면 권리가 구제되지 않고 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 중에는 그 임대주택 입주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임대주택 입주권, 특히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지지 않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의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그런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관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 조례는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문제되는 시점에 조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또한 재개발 관련 사건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참 빈번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개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주택 소유자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재건축 조합에 동의를 하고 조합원으로 되면 그게 하나의 사업구역에 편승이 되는데 나는 거기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때문에 재건축 조합이 절차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강제로 매도 청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결국 매도를 하는 셈이죠. 매도를 하고 그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건축 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으로서 내 주택을 제공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나중에 받을 것인가. 결국 그 부분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런 판단의 전제로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재건축 조합이나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 주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문제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부동산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지 않는 기간이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를 직접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저의 사업적인 꿈이라면 저희 사무소가 내실 있고 실력 있고 누구나 의뢰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법률 사무소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사업적인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사업적으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자기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가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인천에서 조윤욱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